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몽골의 혹한 속에서 버스 절반이 꺼져버렸기 때문이죠. 시민들은 떨며 정류장에 갇혔고 아이들은 등교길에 버스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부국장 네르구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산 버스, 중국 기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가 서울공항에 발을 디딘 지 10분 만에 모든 확신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 무기로 이 혹한을 정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르구이 에르덴이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버스 조달청의 부국장으로서 40살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리가 낀 창밖을 바라보며 얇은 빗줄기가 얼음층 사이를 헤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앉아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온이 섭씨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는데 제 기억에도 이렇게 추웠던 해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마치 유리 조각처럼 피부를 찔렀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를 더욱 단단히 여몄지만 추위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칭기스 대로를 따라 버스들이 기어가듯 움직이고 배기구에서는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새로 들여온 중국제 버스들은 겉보기에는 반짝반짝 매끈했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혹한을 견디지 못하는 엔진과 히터였습니다. 몇 번이고 얼어붙은 아침, 승객들은 떨음이 심해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볼이 새하얗게 질려 기절하기 직전이었고 엄마들은 아기들을 추위로부터 감싸려 목도리를 얼굴 가까이에 당겼습니다. 저는 매번 고장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책임감에 짓눌렸습니다. 왜 이 버스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더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비용 절감이 검증되었고 제조사에서 성능을 보장했고 부품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국경을 넘어 얼어붙은 부품 수송로 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 아내 에르덴 사란이 7번 버스를 타다가 히터가 고장 나 추위에 시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순간 기사님은 엔진 재시동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온이 너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팽개치고 심장이 뛰는 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형광등 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두꺼운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눈썹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주변 기계들이 경고음처럼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연세에는 저체온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며칠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반드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중국산 부품 배송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믿으며 제 계획에 집착해왔습니다. 아들 빌레그가 권한 한국산 중고 버스를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조언도 흘려들었습니다. 한국 버스라니요? 중국 모델의 짝퉁일 뿐입니다. 라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만 귀 기울였지 실제 데이터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란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린 일을 보고 나니 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란의 침대 곁에 앉아있던 긴 병원 복도를 바라보며 저는 수많은 엔진 고장과 승객 불편, 그리고 허울뿐인 약속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더 빨리 해결책을 찾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한국의 혹한 대응 기술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차가운 추위가 아직도 제 몸속에 남아 있었지만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인 새로운 열기가 제 안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민들과 제 아내의 안전을 위해 결단해야 했습니다. 내일 저는 현대자동차 몽골 서비스팀에 전화를 걸어 한국산 버스에 대해 문의할 것입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이 이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사흘이 지난 후 추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온도계는 섭씨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얇은 유리를 통해 전해지는 한기는 실제로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광장을 가로질러 바람이 차가운 바늘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며 제 사무실이 점점 더 좁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도 떨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시내 교통관리청 홀로 걸어갔습니다. 천장이 높고 시멘트 바닥이 차가운 대형 건물 안으로 혹한이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정비사들이 멈춰선 버스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중국산 버스가 32대 줄지어 있었는데 모두 엔진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힌 타이어, 성에로 뒤덮인 창문, 그리고 운전사들이 히터를 가동해 보려 애쓰며 뿜어내는 작은 김이 처량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다다르기도 전에 속삭이듯 들려오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언제 고쳐줄 거야? 부품이 며칠은 걸린대. 아이들이 등교를 못해.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문을 나서면 수백 명의 시민이 차가운 버스 정류장에 고립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시장님과 시의회가 모인 비상회의실에 섰습니다. 길다란 나무 탁자 주위에 앉은 관계자들은 두꺼운 패딩에 장갑을 낀 채 모자를 벗지 않은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희망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먼저 물으셨습니다. 에르덴 부국장님, 대안이 뭡니까? 버스들이 멈췄습니다.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손은 펜을 돌리고 싶었지만 차가운 금속 느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기를 중국 측에서 약속한 대로 부품 보급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방향으로 배송이 완료되면 사흘 내에 교체가 가능하다고 약속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넓은 회의실에 낯설게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를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는 예상보다 고요했습니다. 접수 창구를 지나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겨울 외투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지며 제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응급실 유리문 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리가 낀 유리 너머로 스트레처 위에 누워있는 아내 사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볼은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속눈썹에는 작은 서리 결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얇은 담요만으로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겨울나무 사이로 스치는 차가운 바람처럼 희미하고 느리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손바닥을 댔지만 유리조차 녹아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제 아내가 제 잘못으로 고통받게 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목에 걸린 울컥함을 삼키며 겨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표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에르덴 부국장님, 의사 선생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란 씨께서는 중등도 저체온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서서히 체온을 올리고 생체 징후를 면밀히 관찰 중입니다. 현재 안정적이지만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사흘간의 입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흘 동안 그녀가 얼음 같은 추위 속에서 고통받았을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한구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얼어붙은 숲속에서 고동치는 드럼처럼 요란히 울렸습니다. 후회가 얼음장 같은 파도로 몰려왔습니다. 저는 오래된 계획과 빈약한 약속만을 믿었지 데이터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겨울에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는 한국산 중고 버스에 대한 아들 빌레그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만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무릎 사이에 두 손을 모으고 저는 짧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란의 환한 미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함, 우리 집에 울리던 그녀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온기가 제 실수로 빼앗긴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머리를 들어 형광등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거친 빛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더는 자존심을 지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몽골 서비스팀에 전화를 걸어 한국산 버스에 대해 알아보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민들과 제 가족은 얼어붙은 엔진과 헛된 약속 대신 따뜻함과 안전, 그리고 희망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내달리며 부츠가 반짝이는 바닥을 끼익거리게 했습니다. 위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아서 마치 아내를 지키지 못한 제게 책임을 묻는 듯했습니다. 머리가 멍해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심장은 귀가 찢어질 듯이
두근거려 다른 사람이 들을까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차란 씨가 있는 병실 앞에 다다르자 저는 유리문에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서리가 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얇은 담요만으로 덮여 있었고 속눈썹에는 작은 얼음 결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얕은 숨결마다 유리에 김이 서렸습니다.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소독약과 따뜻한 첫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수액 라인을 조정하며 똑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침대 옆으로 달려갔고 떨리는 손을 침대 난간에 겨우 고정시켰습니다. 차란 씨, 제가 낮게 속삭였고 그녀는 눈을 겨우 뜨며 혼란과 안도감을 교차하는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추위에 굳어있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에 메운 듯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는 차분했지만 시선은 엄중했습니다. 에르덴 부국장님,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차란 씨의 중심 체온이 위험할 만큼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서서히 몸을 데워드렸지만 추가 관찰을 위해 최소 사흘간 더 입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흘. 한순간 한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란 씨의 차가운 손을 다시 꼭 잡고 반드시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실 박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차가운 페인트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중국산 부품, 지연된 배송, 얼어붙은 엔진이 맴돌았습니다.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끔찍했던 것은 32대의 버스가 멈춰 서 있다는 사실과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을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빌레그가 남긴 말도 떠올랐습니다. 아빠, 한국 버스는 시베리아 추위에도 견디도록 만들어졌대요. 그동안 저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현대자동차 몽골 서비스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벨이 울린 뒤 차분한 말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대 서비스입니다. 민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하 28도에서 엔진이 멈추고 히터가 작동하지 않으며 아내가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잠시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에르덴 부국장님, 저희가 극한 추위를 견디도록 설계된 중고 한국산 버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울란바토르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요? 저는 희망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민지 씨께서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전문가와 부품이 이미 현지에 있습니다. 몇 시간 내로 한 대를 차량 기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차란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피곤한 미소가 어떤 히터보다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제 발걸음마다 절박함과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차량 기지에 도착하자 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제 부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현대차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터지는 듯했고 컨테이너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새파란 한국산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체는 눈 속에서도 반짝였고 엔지니어 팀이 도구를 내리며 버스를 보호용 담요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버스를 대형 실외 테스트 챔버로 밀어 넣었습니다. 챔버는 내부에 히터와 온도 조절 장치가 갖춰진 금속 구조물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자 버스가 굉음도 없이 부드럽게 진동하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바닥 환기구를 통해 따뜻한 바람이 나오자 앞유리에 얼어붙은 눈송이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챔버분에 손을 대고 느껴지는 열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버스가 안정적으로 공회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 한 뼘씩 체온을 회복해 가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리더십은 자존심을 버리고 진전을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가족도 제 고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저는 이 버스들을 울란바토르에 들여와 시민들과 제 가족에게 따뜻함과 안전, 그리고 희망을 되찾아 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뜻밖에도 부드러운 온기가 얼굴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외부 기온은 섭씨 영하 10도였지만 울란바토르 최악의 추위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외투를 벗으며
가슴속에 희망의 불꽃이 살짝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며 반들반들한 바닥에 부츠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활주로 옆에서 김민지 과장님이 차분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로고가 박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에르덴 부국장님, 무사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민지 과장님께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희는 셔틀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대형 창고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쉬익 하고 열리자 수백 대의 중고, 한국산 버스가 깨끗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푸르고 흰 페인트가 형광등 아래에서도 생생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점검을 기다리는 군대처럼 버스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민지 과장님이 앞장서자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들은 시베리아 겨울을 견디며 운행되었던 모델들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하 35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는지 테스트를 통과했지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하 35도라니.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추위보다도 혹독한 온도였습니다. 곧이어 엔지니어들이 버스를 거대한 테스트 챔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강철문이 쿵 하고 닫히자 제어판 위에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배기가스가 파란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엔지니어가 버튼을 누르자 챔버 안에서 안개 분사기가 동작하며 버스 창문에 서리 패턴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동 버튼을 돌리자 불꽃이 튀고 버스가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동물처럼 부드럽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통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앞유리에 맺힌 성에가 안쪽부터 녹아내렸습니다. 유리 위로 조그만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김이 폴폴 피어올랐습니다. 외부 온도계는 여전히 영하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버스 내부 온도계는 섭씨 20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주변 사람들까지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지 과장님을 바라보니 자부심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작동합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작동합니다. 그들은 저를 버스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 푹신한 매트 위에 부츠를 디뎠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스티어링 칼럼을 타고 퍼져나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키를 돌렸고 엔진은 주저함 없이 매끄럽게 켜졌습니다. 히터 노브를 돌리자 부드러운 윙윙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얼굴과 손을 스치며 몇 주간 달라붙어 있던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의 얼어붙은 속눈썹,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 버스 정류장에서 떨던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제 혈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분이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건네주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마지막 남은 두려움도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스가 아닙니다. 제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건 생명줄입니다. 창고로 돌아와 민지 과장님은 각 버스의 테스트 기록과 정비 로그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버스가 극저온 시험과 실제 겨울 운행을 모두 통과한 역사와 꼼꼼한 수리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옆면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며 금속 아래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얼어붙은 거리와 병원에서 따뜻한 침대에 누운 사란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체해야 할 수백 대의 엔진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 가슴은 떨렸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단호함이었습니다. 저는 민지 과장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버스들을 몽골로 들여옵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도시를 구해야 합니다. 그녀의 미소가 한층 더 환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수천 명의 마음과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11월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벽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섭씨 영하 30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전의 두려움 대신 자신감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툼한 파카와 부츠를 신고 있었지만 얼어붙은 엔진이나 떨고 있을 승객을 걱정하기보다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차량 기지에 도착한 현대차 트럭은 넓은 회색 하늘 아래 작아 보였습니다. 트레일러 위에는 중고 한국산 버스 3대가 가지런히 실려 있었습니다. 유압 램프가 천천히 내려오자 흥분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정비사들과 현대 엔지니어들이 두꺼운 점퍼와 장갑으로 몸을 감싼 채 호흡마다 김을 피우며 도구 상자와 담요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7번 버스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아내가 겪은 고장 사고의 주인공이던 그 번호였습니다. 새파란 도색이 마치 혹한을 견디는 갑옷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버스 옆면에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합시다. 금속은 차갑기는 했지만 단단했고 이보다 험한 날씨에도 견디도록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키를 부드럽게 돌리자 버스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히터가 켜지자 따뜻한 공기가 통풍구를 통해 부드러운 바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타이어가 눈밭을 지나며 바스락 소리를 냈고 정비사가 브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버스 안으로 올라타 그 따뜻함이 몸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간 제 마음을 옥죄던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민지 과장님, 빌레그, 그리고 박혜진 엔지니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 역시 자신감 어린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어 우리는 7번 노선 시범 운행을 위해 승객을 태웠습니다. 이 노선은 도시에서 가장 추운 구간을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문 옆에 서서 사람들이 하나둘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목도리와 털모자의 얼굴을 감싼 분들 사이로 숨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차가운 볼을 붉힌 채 버스 안을 살폈습니다. 따뜻한 공기를 느끼자 소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마치 따뜻한 포옹 같아요. 어머니는 콧잔등을 닦으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드디어 포근하구나. 저는 정비사 옆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앞유리에는 내린 눈이 가느다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릴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키를 돌리자 버스는 흔들림 없이 출발했습니다. 히터가 안정적인 따뜻함을 불어넣자 승객들은 하나둘 편안히 몸을 기댔습니다. 각 정류장에서 저는 내려서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피 모자를 쓴 어르신이 제 팔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버스를 탄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고지여 학생 무리도 올라타 장갑 낀 손을 비비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서 안도와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자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시트를 건넸습니다. 엔진 온도, 히터 출력, 시동 시간 등이 모두 영하 32도에서도 안전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으며 자부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거 제 고집 때문에 생긴 문제를 반성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기로 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진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찾아간 의회 회의실. 한때 중국산 부품을 고집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의원 여러분, 한국산 버스를 테스트한 결과 영하 32도에서도 시동이 안정적이고 히터가 잘 작동합니다. 즉시 혹독한 노선에 이 버스들을 배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밝아졌고 우려 섞인 표정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7번과 15번 노선의 10대의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시민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문 옆에 서서 따뜻한 공기가 몸 주변을 감싸는 걸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손을 흔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사란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포옹이라고 말했던 작은 소년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며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가장 큰 결단임을. 해가 먼 언덕 뒤로 지며 눈 덮인 도시 윤곽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 저는 기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버스들이 마치 혹한에 맞서는 수호병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과 얼어붙은 도시를 희망과 기술로 녹여낼 수 있다고 믿어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속삭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울란바토르는 다시는 우리 가족과 시민을 얼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 전 한국산 버스가 처음 도착한 이후 우리 도시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9번 버스 정류장에 서자 저는 가장 두꺼운 코트를 껴입고도 영하 30도에 가까운 추위가 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전해지던 매서운 한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내쉴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곧 저 멀리서 낮은 우르르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번 버스가 파란 도색을 자랑하며 정류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부드러운 바람처럼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며 좌석 사이를 걸었습니다. 승객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볼이 발그레해졌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피 후드를 두른 할머니께서 절 고개로 맞아주셨습니다. 2명의 여학생은 서로 웃으며 성에 끼었던 목도리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 자랑했습니다.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힌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버스 뒤쪽에 앉아 히터 송풍구에 장갑 낀 손을 얹었습니다. 고르게 퍼지는 따뜻함이 남은 한기까지 모두 녹여주었습니다. 버스는 매끄럽게 출발했고 저는 창밖으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들이 셔터를 올리고 길모퉁이 찻집 안에서는 작은 화로 위에 주전자가 올려져 차를 끓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마당에서 웅크리고 있던 떠돌이 개들마저 여유롭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버스 대여섯 대 중 4대 이상이 한국산 버스로 교체되었습니다. 모든 차량 기지 벽에는 노선도와 시간표가 걸려 있었고 어느 구간이 이미 업데이트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노선의 중국산 버스가 얼어붙어 시민들을 방치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엔진 소리가 마치 안정적인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습니다. 운행 중 저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고장 건수는 90%나 줄었고 승객 수는 50%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차 대신 버스를 믿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에 접수된 불만 사항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반짝이며 작은 승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승객 만족도는 95%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현대 엔지니어 한 분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분 옆자리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엔지니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하 35도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와 자부심을 함께 느꼈습니다. 해결책이 작동한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버스가 기지로 돌아오자 저는 운전기사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밝은 미소로 버스 반응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기사님은 한 교사가 추위 때문에 출근 시간을 늦췄었는데 이제는 일찍 와서 학생들을 도와준답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기사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겨울 내내 건강하게 다녀서 고맙다고 직접 인사하셨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비로소 집으로 향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사란 씨가 뜨끈한 수프 냄비를 들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고 속눈썹에는 이제 더 이상 서리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사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했죠. 그날 밤, 저는 월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중국산 버스 시간표를 바라보았다가 옆에 붙은 한국산 버스 아이콘이 표시된 새로운 지도를 보았습니다. 대비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외롭고 얼어붙었던 시민들, 추운 버스 정류장에서 떨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 두려움, 그리고 변화를 결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건물을 나서자 가로등이 눈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목깃을 세우고 찬바람을 막으면서도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저는 어둠 속에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부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잘 작동하는 것을 선택하고 모든 생명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임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울란바토르의 버스 혁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몽골은 면적과 인구 면에서 한국보다 작지만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중국산 버스가 혹한 앞에 멈추자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 기술이 가져온 따뜻함과 신뢰는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람을 우선하는 기술의 가치를 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따뜻한 이동권을 위한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